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2년 시행된 고2 6월 학력평가 독서 영상입니다. 자, 우리 독서 3개 지문이니까 힘내서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독서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라는 독서 지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면 식물의 품종이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지금 식물의 품종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내용 전개 방식 예시가 드러나는 거죠.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혈향, 당도가 높고 기형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자, 매향과 설향과 죽향은 딸기의 품종이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딸기의 품종을 당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품종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내용일치 문제에 딸기의 품종을 당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고요. 자,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품종의 개량을 하는 이유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장점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지금 품종 개량의 방향성과 이유가 드러나 있는 거고요. 내용 이해 문제에 품종의 개량을 하는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이게 원인이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결과고요. 이것 또한 내용 전개 방식에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식의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품종 개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지금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내용 이해 문제에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는 이유 3가지가 나왔어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3가지 이유는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품종 개량의 이유와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자, 과수 식물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나온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품종 보호의 대상은 모든 식물이라는 점이에요. 자, 내용 일치 문제에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품종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지 왜 적절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우리 품종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품종의 개량을 하는 이유였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내용 일치 문제에 품종 보호는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하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과수의 식물은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수나 인목,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과 품종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크게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이 있다.
자, 여러분, 품종보호 요건에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이 세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건 신규성 먼저 보자면 신규성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에만 상업적 이용이 없으면 돼요.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되며 그 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된다. 자, 내용 일치 문제의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고요. 신규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세부 내용 이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요.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 이거는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 나머지는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이에요. 자, 구별성은 기존의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그쵸? 말 그대로 구별성이죠.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된다. 자, 각각의 요소가 언제 인정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가자면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 보호 출원일로 인정한다. 자, 제외자의 경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제외자는 최초로 품종보호를 출원한 당일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품종보호를 위한 출원 서류와 제외자, 육성자의 경우가 드러나 있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자면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단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부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합니다. 자,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 순서 같은 거 잘 알아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의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자,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한 과정을 묻는 문제에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즉시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합니다. 자,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하여 심사하므로 심사에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얘기는 즉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이 세 가지 충족 여부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한 과정을 묻는 문제에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반인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게 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육성자가 담당 기관의 첫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설정됩니다. 자, 여러분 품종보호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는 건 아니고요. 육성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만 품종보호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에 대한 문단이었고요. 마지막 문단으로 가자면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으로 그 외의 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 내용일치 문제에 품종이 보호된 경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품종의 수확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고요. 과수나 임목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25년 동안 품종보호권이 존속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원일로부터 25년이 아니라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 여러분 여기서 실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실시, 시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증식,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 기관에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품종보호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소멸 조건이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일단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경과했을 때 아니면 존속기간 중이지만 품종보호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때 품종보호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대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4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례 2의 병은 을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우리나라에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3번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5번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 등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6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2번이 되는 거죠. 자, 니은. 일단 상충되는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리을, 의견 절충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우리 전문기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고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품종이란 뭐뭐를 말한다 라는 걸 통해서 식물의 품종을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은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해서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10분 문제입니다. 자, 다음 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시한 품종보호 출원 처리 절차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표의 A,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우리 10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자, 일단 교부란 내어중 법률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란 뜻이므로 품종보호 등록증은 육성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담당 기관이 품종보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5번 같은 내용은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고요. 2번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죠. 자, 3번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제외 심사로 확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고요. 4번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고요. 자, 우리는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 지문은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면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지금 기존의 심리치료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과 지향하는 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 프랭클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기존의 심리치료는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하는데 우리 지금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삶의 고통을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삶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지금 빅터 프랭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프랭클은 기존의 심리치료의 지향점을 일부 수용하면서 일부 비판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심리치료의 지향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프랭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문제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자, 내용 일치 문제에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죠. 자,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자, 1문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심리치료와 다르게 생각한 빅터 프랭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나오는데 프로이트는 빅터 프랭클이 비판적으로 수용한 기존의 심리학이죠.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 바로 프로이트 심리학의 특징이자 이 점이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자, 우리 프로이트는 밝히고자 한 것이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이고요. 그 결과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자, 내용 일치 문제에 프로이트는 쾌락 의지에 따라 사람이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았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적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치료 방법이고 지금 두 번째 문단은 프로이트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 프랭클이 생각하는 프로이트의 한계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해요. 이 부분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동의하는 부분이고 내용 일치 문제에 프랭클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일부 내용을 동의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프랭클의 생각이죠.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예요. 내용일치 문제에 프랭클은 인간이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등이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 지금 프랭클이 설명한 현대인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영적 무의식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프랭클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동의하는 내용과 프로이트 심리학과 차이가 있는 프랭클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자면 아들러의 심리학은 아들러 또한 빅터 프랭클이 비판적으로 수용한 기존의 심리학이고요.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프랭클에게 미친 영향이죠. 우리 프로이트도 프랭클에게 미친 영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다. 자,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비교를 묻는 문제에 프로이트는 쾌락 의지를, 아들러는 권력 의지를 인간의 원초적 욕구로 보았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킨대요. 자, 그러면 기질적 불완전성이 인간이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치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과 아들러가 생각한 신경증 발생 이유, 그리고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아들러 심리학의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자면, 자,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자, 프랭클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들러 심리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자, 내용 일치 문제에 프랭클은 인간에게 원초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고요. 자, 프랭클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내용일치 문제에 프랭클은 아들러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하였다. 자, 우리 실존적 공허감 아까 앞에서 제시됐던 거고요.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실존적 공허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허감을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문단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이 제시한 심리치료 기법이고요.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수용했어요, 프랭클은. 그래서 뭐 수용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일부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여기서 프랭클이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심리학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마지막 문단 가자면,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자, 내용 이해 문제에 프랭클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라고 본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게 아들러와의 공통점이죠. 왜냐면 아들러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라고 했으니까 아들러와의 공통점이 될 수 있고요. 내용 이해 문제에 프랭클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아들러와 유사점을 가진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 아들러와의 공통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프랭클 심리학의 특징이 제시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풀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우리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프랭클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내용을 일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2번.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프랭클은 아들러 심리학 내용 중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4번.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5번. 프랭클이 제시한 치료 방법은 의미치료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1번이었고요. 자, 다음 풀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프랭클이 현대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다고 본 이유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요.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우리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프랭클은 봤기 때문에 3번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자, 프랭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2번,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은 아들러가 인간들이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 프랭클은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5번, 프랭클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기 많이 익숙하죠? 고2 6월 학평에 나왔던 가시나무라는 시고요. 보기의 화자와 윗글의 빅터 프랭클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우리 프랭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 행동은 하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프랭클은 심리치료가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적절하고요. 2번. 보기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가시밭길이라고 비유하고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죠. 3번.
프랭클은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4번 보기의 화자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라는 구절을 통해 가시라는 고통을 받아들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지문인 방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2 6월 학평의 마지막 독서 지문이죠. 방수의 기능이라는 지문이고요. 일단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으로 가자면 우리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눈을 이루는 기관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분석이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화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지금 안구의 위치와 생김새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안구는 안화라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에 위치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눈을 이루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자, 그림의 안구. 여기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층은 공막인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룹니다. 자, 일단 안구벽은 바깥층에 공막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룬다는 게 공막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각막이란 뭐냐면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주는 게 바로 각막이에요. 자, 그리고 안구벽의 중간층은 맥락막, 선모체 등으로 구성된다. 자, 맥락막과 선모체 등이 안구벽의 중간층을 구성하는 것들이고요.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 자, 빛의 통과를 막고요.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상이 잘 맺히도록 하는 게 맥락막의 특징이고,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게 선모체의 특징입니다. 자,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있고요. 자, 망막의 특징은 빛을 감지하는 거죠.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의 앞쪽에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설명은 그림과 함께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안구벽의 구성을 분석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림의 빈칸을 뚫고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와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안구의 구성, 특히 안구벽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단으로 가자면, 자, 그런데 이런 안구는 단단하지가 않아요.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지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내부 기압보다 외부 기압이 낮으면 물체는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안구가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자, 내용일치 문제에 눈은 빛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모형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유리체이다. 자,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죠?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유리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고요.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유리체가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자, 이것은 유리체죠. 자, 유리체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자, 유리체는 1차적으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유리체가 존재하면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단은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리체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면, 자,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내용 일치 문제에 안방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존재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지금 가정법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가정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안방이 비어 있으면 각막과 수정체가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안방이라는 공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안방이라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 각막과 수정체가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진다까지 가시면 되고요.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자, 이제 방수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이 문단은 눈이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수를 소개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서 방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는 지금 방수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방에 든 물이 방수의 의미예요. 자,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고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유리체는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유리체랑 방수의 차이점 같은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방수는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고요. 눈물과는 구별됩니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자, 이제부터 방수의 역할 나와요. 각막 형태 유지하는 게 방수의 역할 첫 번째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자, 영양분 공급, 특히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 공급하는 게 방수의 역할 두 번째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노폐물 배출이 방수의 역할 세 번째죠. 자, 방수의 역할은 객관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자, 전제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방수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보아 방수는 순환되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손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우리 아까 손모체 앞에서 봤죠. 안구벽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거였고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손모체였죠. 근데 이 방수가 손모체에서 만들어져요. 이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됩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에 방수는 손모체에서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방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단 가자면
자, 이렇게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출량 간의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과정은 방수가 흘러나가는 과정이고요. 자,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져요.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방수가 원활히 흘러나가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 방수의 기능이라는 과학 지문을 어려워할 친구들을 위해서 지문 확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눈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각 단락의 중심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문단은 눈을 이루는 기관이었죠. 눈이라는 건 시각기관으로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하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었죠. 자, 이 문단은 안구의 구성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바깥층은 공막으로 공막은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각막이라는 것은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했죠. 중간층은 맥락막, 손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일단 맥락막의 역할은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었고요.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상이 잘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손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안쪽 층에는 망막,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있었죠. 자, 안구벽 안쪽은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유리체의 앞쪽에는 수정체가 존재한다고 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안구는 단단하지 않아서 기압에 저항해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지고요. 그 반대로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높다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요. 눈은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리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자, 유리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유리체는 1차적이에요. 유리체가 모든 안구의 구성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또한 유리체는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고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하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체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제시되어 있었죠. 자, 5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은 눈이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놔야 하는 것은 방수죠. 방수는 제목에도 있듯이 방수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만약 이 안방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므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짜로 방수란 어떤 것인지 방수의 의미와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라는 것은 방에 든 물을 뜻하고요. 투명한 약 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구별되는 거죠.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해주죠. 또한 방수라는 것은 순환하는 물로 섬모체에서 만들어져서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출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되는 물이었죠. 자, 이렇게 섬모체, 안방, 섬유주, 출렘관, 심장, 혈액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물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순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단이죠. 방수가 원활히 흘러나가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방수는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고 했죠. 자,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출렘관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수가 과도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안압이 높아지고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는다 하였고, 자, 하지만 시신경이 왜 가장 약한 조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방수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독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풀어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7번 같이 봅시다. 우리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거고요. 일단 기억부터 가자면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안구벽을 바깥층, 중간층, 안쪽층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기억은 적절하게 되죠. 니은, 구체적 예시를 든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디귿, 인가 부분은 세 번째 문단에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는 원인과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리을, 전문가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보기에 가나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우리 시각기관인 눈은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안구 중 안방의 방수와 유리체는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특히 방수는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을 채움으로써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구 앞쪽의 투명 구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되어 있었죠. 이러한 방수는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하여 가장 약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에는 시력 유지, 나는 방수, 다는 시신경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죠. 자, 1차적으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눈물과는 구별된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한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적절함을 알 수 있고요. 3번,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통해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배출된 후 슐렘간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된다. 라고 윗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8번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찾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5번이죠. 우리 슐렘간에 이상이 생기는 등이라고는 제시는 되어 있으나 자, 이는 방수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 이유였고 슐렘간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고요. 자, 1번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할 수 있게 되고요. 2번, 방수가 순환되는 물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3번, 과도한 방수로 인해 안압이 높아지고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어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4번,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렘간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